지금까지 자료 수집 편에서 실험 계획과 관찰 연구 두 가지를 살펴봤고, 드디어 조사 연구 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서베이가 되겠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미국 편과 우리나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선거 여론조사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의 실패 사례가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서 어떤 점을 위배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선거 여론조사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18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24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존 퀸시 애덤스 2대 대통령 아들입니다. 아주 귀족 출신이라고 쓰겠죠. 여러분들 부시 집안이 아버지 아들이 다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부시 이전에 이 애덤스 집안이 또 역시 부자가 또 같이 세습은 아니고요. 이 역시 선거에서 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아미스타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존 퀸시 애덤스가 그 대통령에서 물러난 직후 변호사를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앤소니 호킨스가 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18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존 퀸시 애덤스하고 앤드루 잭슨 두 사람의 대결로 사실상 압축이 됐는데 이 앤드루 잭슨은 이제 평민 출신이라는 게 이제 그 특징. 애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애덤스의 아들로서 2대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잭슨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나중에 잭슨이언 디모크라시를 편 그런 평민 출신 대통령으로 이때가 바로 귀족 출신에서 평민 출신으로 이 평민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대결에 대해서 그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라는 신문이 일종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하면은 스트로보트, 그러니까 이게 제비뽑기죠. 말 그대로 제비뽑기. Without party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정당을 어느 쪽을 붙이지 않니 물어보지 않고 정당 차별하지 않고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잭슨이 우세하더라. 하고선 이렇게 그 이게 거의 처음 나오는 그런 대선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이 당시 미국 선거 방식도 지금과 마찬가지여서 선거인단 확보 숫자로서 승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확보한 숫자를 봤더니 현재 이제 4명의 후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잭슨이 99표로 애덤스보다 앞서긴 했지만 애덤스의 84표를 앞서고는 있었는데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덤스가 이 4등을 달리고 있던 클레이하고 연합을 합니다. 클레이하고 애덤스가 연합을 해서 37표가 되니까 애덤스의 승리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 97년도 1997년 우리 저 다음 시간쯤에 나오겠습니다만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DJP 연합하고 비슷한 그런 실제 그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클레이를 국무장관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또 그 클레이 씨가 여기서 또 이제 여러 뭐 뇌물도 받고 뭐 그래가지고서 이 애덤스의 치세는 그냥 완전 부패로 얼룩져 버립니다. 개판되고 그래서 1828년에 잭슨이 미국 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8대 그러니까 8대 연거푸 이제 당선이 돼서 평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아까 말씀드린 잭슨식 민주주의, 잭슨이언 디모크라시라는 그런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한번 그
위키피디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이 선거 여론조사야말로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로서 표본뿐 아니라 결국 결과적으로는 모집단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본뿐만 아니라 모집단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이 선거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우선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을 공평하게 뽑으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인데, 이제 중에서도 이제 공평이란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모집단에 속한 어느 누구도 표본에 들어갈 가능성이 같아야 한다.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는 방법은 확률적 추출 방법을 확률적 방법에 확률적 추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본이나 이 모집단의 이제 특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평균, 뭐 표준 편차 또는 그림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히스토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도식화해 본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들이 이제 다 이제 일종의 표본들이 되겠습니다.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마치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똑같은 지지율에 대해서 추정을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모집단이 얼마든지 크더라도 거기서 계산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 표본 추출 과정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크기를 뽑더라도 모집단과 거의 같은 그런 평균, 표준 편차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표본을 공평하게 뽑으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는다는 것이 통계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선거 여론조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결국 이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본을 뽑았는지 살펴보면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법은 두 번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해서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이 1936년, 그 다음이 1948년인데 그 중에 먼저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하나의 따름 정리, 그러니까 보조적인 정리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다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표본 추출을 공평하게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는다는 그런 의미를 뜻한다면 대수의 법칙은 여기서 얼마나 how close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잘 담느냐를 얘기해주는 그런 법칙,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담는다. n이 저희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는 이런 크기로 작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표본 크기의 제곱근의 역수로 잘 담는다. 그러니까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건 점점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뒷부분을 잘못 들으면 이 표본이 많을수록이란 말만 기억하게 되고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기억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 1932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이와 같은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만 기억해 두십시다. 자, 1936년 미국 대선은 루즈벨트와 랜든의 대결인데 루즈벨트는 통계학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합니다. 소아마비 예방주사 임상시험에서 그 연구를 예방주사 연구를 지원해준 후원해준 대통령으로 나왔었고 그 전에는 1935년 미국 실험률 조사에서 예로 등장했었습니다. 루즈벨트의 여기 제가 D는 디모크랏, 그 다음에 R은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이란 뜻이고, 이거는 랜드는 공화당 후보로 나왔다. 지금 부시는 공화당입니다. 루즈벨트의 정책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뉴딜 정책 같은 그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재정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었고, 랜드는 그동안 부자들이 세금 공세에 시달려 왔으니까 부자들도 이제 마음대로 좀 돈을 쓰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서 미국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3대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등장합니다. 갤럽, 크로슬리, 로우퍼. 갤럽은 뭐 여러 10개월 정도고 마침 이 세 여론조사 기관은 모두 다 루즈벨트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는 사상 최대 여론조사를 기획하고서도 랜든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얼마나 큰 여론조사냐, 사상 최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1000만 장을 우송했습니다. 설문지 1000만 장. 그 중에 240만 장이 회수가 됐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만 단위, 하나는 천 단위 이렇게 해버렸군요. 이것도 많은 숫자인데 제 짐작으로는 이걸 대수의 법칙과 연결해서 봐야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차이로 랜든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회수된 설문지가 240만 장이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모양입니다. 석 달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집계를 내고 있는 동안 갤럽이 다이제스트의 결과를 미리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측과 결과표를 보면 선거 결과를 다이제스트가 자신의 설문지 240만 장이죠. 240만 장을 토대로 구한 것하고 이 240만 장 중에서 3,000장만 뽑아가지고서 다이제스트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한 것. 그다음에 이 갤럽 자신 나름대로 5만 명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선거 결과를 예측한 것. 그리고 실제 파이널, 선거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다이제스트의 경우는 240만 장에 근거해서 꽤 오랜 시간 걸려서 나온 게 대략 4대6으로 랜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갤럽은 그 240만 장에 한 800분의 1 정도 가지고 3,000장만 가지고서도 다이제스트 결과를 오차가 얼마? 1%포인트 차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3,000장 정도의 샘플이면은 한 1% 정도의 오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갤럽 자신은 이제 지네들의 5만 명 샘플 가지고서 루즈벨트가 56%대 44%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죠. 결과는 62%대 38%로 갤럽 예측이 맞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승부는 맞췄습니다. 승부는 맞췄는데 6%포인트라는 오차는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오류라
이게 36년 이후 40년도, 44년도에도 계속 이런 방향의 그 오류를 보이면서 1948년 선거 때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해서 왜 사고를 쳤냐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유의해서 살펴야 될 사항은 이 다이제스트의 표본, 이 240만 장의 이상한 성격입니다.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유권자, 대략 한 4,5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는 이걸 240만 장도 표본이죠. 이건 표본.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갤럽의 표본 3,000명에 대해서는, 요거는 또 여기서 모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이제스트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이 조사 이후 다이제스트는 망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갤럽이 깊숙이 개입해서, 조지 갤럽이요. 조지 갤럽이 이제 이 다이제스트의 조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표본 3,000장을 뽑는 가운데 다이제스트는 어떻게 표본 추출을 했는지 조사해서 글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이제스트의 실패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당장 우리 그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근거해서 여러분들 유출해 보면 통계학의 기본 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표본을 공평하게 잘 추출했더라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닮았을 텐데, 자, 모집단의 특성은 뭐였냐면은 62대 38로 62대 38로 루즈벨트가 랜덤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징, 그 모집단의 특성이라는 이것을 잘 담게 나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게 결국은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위배했었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배했느냐? 그걸 알려면 결국은 표본 추출 과정이 어떠했느냐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본 추출 과정을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지적되는 것이 이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였습니다. 셀렉션 바이어스라 하면 표본 추출 과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공평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랬는데 공평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표본 추출하는 가운데 생기는 편중 현상, 즉 이 표본에 잘 사는 계층들이, 즉 있는 계층이 공화당에 너무 편중된 표본을 뽑았다. 실제로 갤럽이 남긴 글에 따르면, 우선 여러분들 다이제스트라는 것이 이제 가능비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있기 마련이라 당장 구독자 명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독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 책을 구입한 잡지를 구입할 만한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구독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다시 누차 강조합니다만, 이 바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루즈벨트와 랜든의 차이도 그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다와 없다. 있는 층이 지지하는 사람이 랜든이고 없는 층이 지지하는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논리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표본 추출 툴이 전화번호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전화가 한 대씩 하나씩은 당연히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휴대폰까지 다 갖고 다니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가 이제 1930년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미국에서조차도 전화가 4가구당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가구당 한 대.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전화를 소유할 정도의
전화를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전화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가난한 민주당 지지자이기보다는 공화당 지지자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활용한 표본 추출들이 자동차 등록부입니다. 자동차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또 최소한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이 역시 자동차가 있는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또 대학 졸업자 명부. 또 대학 졸업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최소한 또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이 당시는 대학 졸업자가 또 귀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자는 즉 고소득자. 그래서 있는 계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네 계층, 주로 많이 사용했다는 표본 추출들이 모두 다 있는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사람들만 모아놓고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물었을 때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단순하게 풀어가면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크게 지적된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입니다. 공화당 사람들만 뽑아놓고서 누구 지지하냐고 물어봤다.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 1,000만 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1,000만 장을 뽑겠다고 보냈다가 240만 장만 응답했다는 것. 즉 소위 무응답, non-response bias조차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보낸 사람과 보내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우편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응답률은 한 24%. 지금 이 나와 있는 비율하고 비슷하죠. 나머지 760만 명은 응답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응답한 240만 명과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응답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응답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또 같은 논리로 고소득층은 돈 쓰기 바쁜데 한가하게 앉아서 설문지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이 두 소득층은 잘 반영이 되질 않고 중산층들의 응답만이 대개 과도하게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즉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와 non response 바이어스에 대해서 다이제스트의 사상 최대 여론조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위키피디아에서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